어이, 땡중! 알고 있지? 이 일대가 전부 고급 리조트로 바뀔 예정이거든. 근데 이 절이 골칫거리야. 개발이 안 된다고! 강철민의 고함에도 혜운 스님은 묵묵히 빗자루질만 했다. 그 무시가 강철민을 더욱 자극했다. 야, 땡중 할배!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스님이 드디어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집이라고? 부처님 할아버지 집이라도 나가야 할 파냐? 어디 보자. 이런 목적 건물은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겠어. 강철민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곱게 짐 싸서 사라져. 안 그러면 알지? 강철민이 사라진 뒤 혜운 스님은 빗자루를 떨어뜨린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고요했던 절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정가, 깊은 산속 작은 절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뚝, 뚝, 뚝. 일정한 박자로 계속되는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메트로놈 같았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법당 안, 연꽃 자세로 앉아있는 한 스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개운, 예순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이 단순히 세월만을 말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목탁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묻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기도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온 일과였죠. 목탁 소리가 멈추고 나면 혜우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절 마당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붉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혜우는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라, 바스라. 빗자루 끝에 쓸려 나가는 낙엽들처럼 그도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내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피로 물든 기억들은 더욱 그랬어요. 문득 혜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20여 년 전 북한 장마당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이었어요. 목표물 제거 완료. 흑운, 철수하라.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목소리. 그때 혜운의 코드명은 흑운이었습니다. 정찰 총국 88부대에서도 손꼽히는 암살 전문가였죠. 폭탄이 터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혜운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떨쳐내려고 애쓰면서 말이죠.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절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며 시선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혜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야, 스님!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부터가 거칠었죠. 하지만 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어요. 어이, 귀 먹었나? 스님이라고. 이번엔 더 큰 소리였지만 혜운의 반응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남자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혜운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말 걸면 대답해야지. 응? 그제야 혜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과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운의 시선이 주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이 누구인지 떠올리며 다시 거칠게 굴기 시작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나 강철민이야. 강용파 알지? 강철민. 수도권 일대에서는 제법 알려진 이름이었죠. 권투 선수 출신으로 주먹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걸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혜우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다시 숙이고 빗자루를 들 뿐이었죠. 이 자식이 정말. 강철민이 주먹을 쥐려는 순간 옆에 있던 부하가 그를 말렸습니다. 형님, 일단 할 말부터 하시죠. 강철민은 한 번 더 혜운을 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땅 말이야. 곧 개발 들어간다. 알고 있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강철민은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말했어요. 이 일대 전부 리조트로 바뀔 예정이거든. 근데 여기저리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절이 있으면 개발이 안 돼. 혜우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강철민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자신의 말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번엔 정말로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혜운이 드디어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철민을 바라봤죠. 시주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죠. 그럼 이해했다는 거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걸.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함부로 떠날 수 없어요. 혜운의 대답에 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부처님 집이라고? 웃기지 마. 여기가 뭐 종교재판소야. 이건 돈 문제라고.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휙휙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면 되겠어? 1억, 2억, 아니면 더 필요해? 하지만 혜우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철민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자신이 이 정도로 참아주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돈도 안 먹힌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강철민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절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오래된 목조 건물은 정말 위험해. 언제 불이 날지 모르잖아?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우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여기 혼자 사는 거 아니지? 낮에 보니까 젊은 여자애가 와서 일하던데? 이 말에 혜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강철민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 애가 신경 쓰이나? 수연이라고 하던데? 수연의 이름이 나오자 혜운의 주먹이 조금씩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특히 젊은 여자들한테는 더 그렇고 밤늦게 혼자 다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야. 강철민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여기서 나가든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더니 저를 떠났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혜운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개소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제발. 하지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이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절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수연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혜운에게 인사를 건넸죠.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말수가 적은 건 여전했지만 수연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시장에서 무랑 배추 좀 사왔어요. 김장 담글 때가 되었잖아요. 수연은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신이 났습니다. 사실 수연은 이 절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갈 곳이 없었을 때 혜운이 그녀를 받아준 거였죠. 스님,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수연의 말에 혜운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수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혜운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이랬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수연이 말했어요. 스님, 아시죠? 스님은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은 스님뿐이거든요. 개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살짝 부드러워진 걸 수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스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혈육이 아니어도 이런 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혜운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정말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수연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스님, 건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수연이 저를 떠나고 나서 혜운은 홀로 저녁 예불을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수연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절 마당에 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차가 더 많았습니다. 혜운은 법당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봤어요. 강철민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 뒤에서 누군가가 끌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수연, 혜운의 입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입에 재갈을 물린 채로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제야 반응이 나오네.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사흘밖에 안 지났잖아.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운은 주먹을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수연이를 놓아주세요. 간단해. 여기서 꺼져. 그럼 얘도 무사히 보내줄게. 하지만 혜운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철민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절 여기저기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성냥이 그어지고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은 수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수연아, 혜운이 다시 외쳤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침묵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차들이 떠나고 절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킨 후에야 혜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20년 전 그 차가운 시선이 되돌아와 있었죠. 절에서 10여 분 걸어 올라간 곳에 오래된 장승이 서 있었어요. 혜운은 장승 뒤편에 큰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몇 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크기였지만 혜운의 손에서는 마치 종이 상자처럼 가볍게 밀려났어요. 바위 아래 땅을 파내자 검은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군도였습니다. 길이 30cm 정도의 검은 칼날이 달린 단도였어요. 칼집에서 빼내자 달빛에 차가운 금속 광택이 반사되었죠. 20년의 세월도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 휘장과 계급장들이었어요. 정찰 총국 88부대의 특수 마크가 새겨진 검은 베레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혜운은 그것들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받은 각종 훈장들과 암호가 적힌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여전히 선명한 글씨로 작전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운은 천천히 스님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승복이 땅에 떨어지자 마치 지난 20년의 시간도 함께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자기 맨 아래 있던 검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군도를 허리에 찬 혜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스님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살기가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때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북한 함경북도 깊은 산소, 정찰 총국 88부대 훈련소, 거기서 그는 코드명 흑운으로 불렸습니다. 인간을 죽이는 기계가 되기 위한 훈련이 매일 계속되었어요. 흑운, 목표까지의 거리는 200m입니다. 제거 방법은 단칼에 경동맥을 절단하겠습니다. 그때의 대화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죠. 가장 끔찍했던 건 첫 번째 실전 임무였어요. 평양 시내 어느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표는 남한으로 정보를 빼돌린 배신자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까지 휘말렸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의 섬광, 비명소리,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의 모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참회로 덮을 수 없다. 혜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스님 일대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죠. 혜운은 허리의 군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20년 만에 다시 무기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화한 스님 혜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 최고의 암살자 흑운이 되돌아왔어요. 첫 번째 밤, 혜운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내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포장마차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술집 같았지만 실제로는 강룡파의 정보 수집 거점 중 하나였어요. 혜운은 어둠 속에서 포장마차를 지켜봤습니다.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모든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포장마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강룡파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박정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혜운은 이미 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정수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혜운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같았어요.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그때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골목 끝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혜운이 그의 뒤로 다가가 목 뒤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었죠. 박정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강철민에게 전해라. 게임이 시작됐다고. 혜운은 박정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혜운은 그의 휴대폰을 꺼내 강철민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전부였죠. 둘째 날 밤, 이번 목표는 시내 유흥가에 있는 클럽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라는 이름의 그 클럽은 강룡파의 자금주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부두목 김석환이 있었습니다. 혜운은 클럽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혜운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움직이는 기술은 그의 전매 특허였거든요. 밤 1시쯤 김석환이 혼자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어요. 혜운은 그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너? 김석환이 돌아보는 순간 혜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팔과 다리 신경을 정확히 눌러 마비시켰습니다. 김석환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묻지 않겠다. 대신 이걸 기억해라. 다음에는 죽는다. 혜운은 김석환의 휴대폰에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조용히 클럽을 빠져나왔어요. 셋째 날은 좀 더 대담했어요. 혜운이 찾아간 곳은 강룡파의 무기고였습니다. 지회곽에 있는 폐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죠. 거기에는 각종 무기들과 폭발물까지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택했습니다. 혜운은 공장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갔어요.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순식간에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기절했을 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무기고 안으로 들어간 혜운은 차근차근 둘러봤습니다. 권총, 소총, 심지어 수류탄까지 있었어요.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것들이었죠. 혜운은 그 무기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무기 따위 죄악을 지우진 못한다. 혜운은 무기고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냥 하나를 그어 던졌어요.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폭발음이 연달아 터지며 무기고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혜운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폭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존재가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CCTV도 경호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강철민은 부하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그 스님이... 스님, 그 말 없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강철민의 본거지는 시 외곽에 있는 폐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겉보기엔 버려진 공장 같았지만 실제로는 강용파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케우는 건물 앞 언덕에서 그곳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10여 명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죠. 하지만 해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경비라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밤 2시, 해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배수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갔어요. 20년 전의 민첩함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젊은 특수요원 못지않았죠. 2층 창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 해운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정찰 총국에서 배운 침투 기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2명의 조직원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해운은 그들 뒤로 조용히 다가가 목 뒤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했죠. 해운은 그들의 몸을 구석진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 더 많은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운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제 앞에 나갔거든요. 어떤 이는 기절시키고 어떤 이는 신경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건물 맨 끝방에 도착했어요. 문 너머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개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어요. 수연은 해운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개운이 조용히 말하며 수연의 입에서 재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민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 손에는 모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를 놓아주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우리 조직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이제 끝장을 봐야겠다. 강철민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운이 움직였어요. 번개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총잡이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목을 쳐서 기절시켰어요. 세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신경을 눌러 마비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죠. 강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후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거든요. 너 대체 뭐야? 그저 지나가던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요. 개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스님. 수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개운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강철민은 벽에 등을 붙인 채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끝입니다. 더 이상 수연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다음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개운과 수연이 건물을 빠져나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연이 물었어요. 스님, 정말 스님이 맞으세요? 개운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운의 뒤를 조용히 따랐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수연을 구출한 다음 날 밤, 강철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불타버린 절터에서 해운을 기다리고 있었죠. 달빛 아래 서 있는 강철민의 모습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와라! 이 개자식아! 강철민의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해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군도를 찬 그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신 같았어요.
왔군요. 혜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강철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너 때문이야! 내 조직이, 내 사람들이 모두 망가졌어!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웃기지 마! 나도 군대 갔다 왔어! 너처럼 사람 죽여봤다고! 강철민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권투 선수 출신답게 강력한 펀치였어요. 하지만 혜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혜운은 몸을 살짝 비켜 강철민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럼 당신도 알겠군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혜운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공격들이었어요. 하지만 급소를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화시킬 뿐이었죠. 강철민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말이 되나? 강철민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혜운은 그의 손목을 잡더니 비틀었어요. 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아! 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혜운은 그의 다른 팔도 같은 방식으로 꺾었습니다. 강철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죽여줘? 죽음은 너무 쉬운 벌입니다. 살면서 후회하세요. 혜운은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용히 잡혀가세요.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혜운은 강철민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기다려! 너는 대체 누구야? 강철민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혜운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강철민을 체포했어요. 그와 함께 강용파의 모든 범죄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강철민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스님이 조폭 조직을 괴멸시켰다는 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며칠 후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용파 조직 와해, 보스 강철민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불타버린 절터에서 혜운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는 벗어두고 다시 회색 승복을 입었어요. 손에는 새로 구한 목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것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고 깨끗했어요. 뚝 목탁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같지는 않았습니다. 혜운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이 보따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며칠 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님, 새 절 지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혜운의 대답은 예전보다 솔직했어요. 확신에 찬 스님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고민을 품은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연의 말에 혜운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수연의 말이 혜운의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연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혜운은 홀로 남아 목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혜운은 목탁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도 저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거든요. 혜운은 천천히 일어나 절터를 둘러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법당, 타버린 나무들, 모든 게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군도를 꺼내 바라봤어요. 달빛에 반사되는 차가운 칼날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다시 장승 아래 묻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말이죠.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혜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수연도 안전했어요. 남은 건 참회와 속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다가오자 혜우는 다시 목탁을 들었습니다. 뚝, 뚝, 뚝 맑은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소리이기도 했죠. 침묵의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